광천골 안쪽에 위치한 청령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우리는 역사를 기록의 망원경을 통해 봅니다. 아무래도 사건이 벌어진 당대 공식적으로 기록된 정사가 가장 정확하다는 믿음이 있죠. 단종 사망 시기와 가장 가까운 정사,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은 단종의 최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세조 3년 10월 21일 송현수는 교영에 처하고 나머지는 아울러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 조라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당대의 공식 기록, 단종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겁니다. 세조가 처형을 직접 지시한 게 아니란 뜻이죠. 하지만 이 기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봐왔던 단종의 최후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의심은 당대에도 나왔다고 해요.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6명의 신하, 즉 생육신 가운데 한 명인 조우련은 어계집에서 단종 사망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계집, 생육신 유학자 조려의 문집. 금부도사가 사약을 가지고 영월에 왔다. 노산군은 익선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고 있었다. 금부도사가 사약을 올리지 못하자 공생이 활 시위로 노산군 목을 졸라 죽였다. 그러자 공생이 9구멍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 세조가 단종의 처형을 직접 명했다는 거죠. 당시 선비인 이자는 심지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음의 일기, 조선 중종 시기 문신 이자의 일기, 사기에 말하기를 노산이 영월에서 금성군 실패를 듣고 자진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여우나 쥐 같은 놈들의 간악하고 아첨하는 붓장난이다. 그런데 조선 중기 들어 사림들의 정계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림들은 절의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단종을 위해 절의를 지킨 사육신을 높게 평가했는데 문제는 세조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대 왕들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연못제입니다. 선비들은 이 간극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인종실록, 인종 1년 4월 9일 시강관 한주가 아뢰기를 세조께서 사육신에 대해 위태롭고 의심스러울 때이므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져 인심을 진정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난신이 후세의 충신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조 역시 사육신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당시 상황상 불가피하게 처벌을 했을 뿐이라는 내용입니다. 세조가 정말 당대의 난신이 후세의 충신이란 말을 했는지 지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조 역시 사육신을 재평가했다는 것은 신하들 입장에선 단종에 대한 절의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단종의 최후에 대한 진상규명은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은 왕 앞에서 단종의 타살설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게 됐죠. 이게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선조 2년 5월 21일 기대승이 아뢰길 처치하길 청하니 세조는 물정의 구에대 허락했습니다. 금부도사를 보내 영월에서 사약하였으니 공사가 지금도 금부에 남아 있습니다. 급기야 왕의 입을 통해 세조에 의한 단종 타살설은 공식화됐습니다. 조선 숙종 때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숙종 25년 1월 2일 상이 말하길 단종대왕이 영월에 피해 계실 때 그때 앞에서 늘 모시던 공생이 차마 하지 못할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즉시 9구멍에 피를 쏟고 죽었다. 지금까지가 단종의 최후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입니다. 단종 사망에 대한 첫 공식 기록은 자결이었지만 당대에도 이 기록에 대한 반박이 나왔습니다. 절의를 중요하게 여긴 사림들은 단종 사망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세조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했었습니다. 사림들이 정계 전면에 나서면서 단종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더욱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단종이 세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희생됐다는 타살 서사가
왕이 있는 정치 공간에서 직접 거론된 데 이어 결국 왕이 자신의 입으로 단종의 타사를 인정하는 흐름입니다. 단종 타사해설이 왕에게 인정받기까지 꼬박 242년이 걸린 셈입니다. 니들이 우리 애들 건드렸냐? 양아치 인력의 이 단역 배우는 27년 후 대한민국 최정상급 영화 배우가 됩니다. 왕과 사는 남자 유해진의 데뷔 시절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제 끝났어. 우리 이대로 죽는 거요? 지난 2005년 왕의 남자에서 조연 육가비로 이름을 제법 알리기 전까지 유해진은 오랫동안 단역과 조연을 오갔습니다. 그의 연기는 그때도 일품이었지만 그가 소위 원톱을 맡으리라고는 당시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가 주연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왕의 남자보다 빠르게 관객 900만 명을 돌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뭘 창조해낸다라는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면서 제가 생활비도 벌 수 있다니, 이래서 참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살인의 추억에서 스쳐 지나듯 나온 이 단역 배우는 23년 후 주연 배우가 됩니다. 이 영화로 데뷔한 배우 염혜라는 연극계에선 유망주였지만 영화계에선 데뷔 후 10년 가까이 무명이었습니다. 드라마 도깨비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을 웃기고 울렸고, 삶을 살았죠. 최근엔 어쩔 수가 없다로 베니스 영화제, 내 이름은으로 베를린 영화제 레드카펫에 섰습니다. 이번 주 개봉하는 매드댄스 오피스에서는 당당히 단독 주연입니다. 죽어보자! 주인공이란 자리는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하던 대로 해야겠다. 너무 그 부담감이 저를 뭔가 짓누르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노력해야겠다. 유해진, 염혜란 두 배우 모두 50편 안팎의 영화 한 작품 한 작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세월의 연기가 오늘 관객들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심장이 막 뛰어요, 막. 심장은 원래 뛰어요. 살아있으면 뛰지. SBS 이주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1000만 돌파를 앞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연출한 장항준 감독이 커피차 이벤트로 관객들의 성원에 보답한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오든 말이다. 장항준 감독은 오는 12일 오후 서울신문사 광장에서 커피차 이벤트를 엽니다. 장 감독이 직접 참석해 시민들에게 음료와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할 예정이고요. 유쾌한 입담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도 계획돼 있습니다. 앞서 장 감독은 SBS 라디오 배성재의 텐에 출연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다면 개명과 성형수술, 요트 선상 파티를 펼치겠다는 공약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흥행을 바라며 우스갯소리로 던진 공약이지만 실제 1000만 돌파를 앞두게 되자 장 감독은 공약 대신 이벤트를 열기로 한 겁니다. 장 감독은 그제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어떻게 다 지키고 사나 손익분기점을 넘기길 바라며 웃자고 한 얘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에 작품의 주요 배경이 된 단종의 유배지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관광객들이 모이면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영월 청령포로 향하는 방문객들이 길게 줄지어 늘어선 모습들이 확산했습니다. 66봉과 강으로 둘러싸인 지형 특성상 군에서 운영하는 도선을 타야만 입장이 가능한데 최근 승선을 위해 2시간 넘게 기다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주말 영월행 열차 좌석이 일찌감치 매진되는가 하면 청령포와 장릉 일대 도로에선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여운을 다시 느끼기 위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청령포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당국도 관광지 위생점검에 나서는 등 관광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내일부터 13일까지 영월군청과 함께 청령포 등 주변 관광지의 음식점 100여 곳에 대해 식중독 예방 수칙 및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폐위된 단종이 유배지 청령포에서 고을 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개봉 27일째인 지난 주말 누적 관객 수 900만 명을 돌파하며 2024년 파묘와 범죄도시 4 이후 2년 만에 1000만 영화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영화 속 단종의 실제 이야기를 읽기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의 개봉일인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동안 조선왕조실록을 키워드로 한 도서의 판매량이 이전보다 2.9배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배가 급증한 건데 영화가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등이 판매 순위 상위에 올라 있는데 여러 권으로 나눠진 이덕일의 조선왕조실록 세트 가운데선 세종, 문종, 단종 편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종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단종에사 출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어제 오후 기준 누적 관객 수 940만 명으로 10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20일 만에 관객 6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오랜만에 극장가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나이트라인 초대석 오늘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새로운 환명의 역할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유지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요즘 600만 관객을 돌파해서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약 30년 동안 배우 활동을 했는데요. 네, 한 30여 편 중에 가장 크게 성공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장항준 감독님도 가장 크게 성공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특히 요즘 한국 영화계가 좀 힘들었었는데 왕과 사는 남자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한동안 한국 영화계가 좀 침체를 겪고 있는 시절인데 이런 가운데 이 왕과 사는 남자가 관객들의 발길을 극장으로 돌릴 수 있던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가 기존에 저도 그렇지만 좀 많은 어떤 가르침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작가성이 좀 돋보이는 영화 시대가 있었는데요. 저희 왕과 사는 남자 같은 경우는 공감할 수 있는 영화여서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게 아닌가. 게다가 감독님이 참 잘 조율도 해주시고 이 배우들의 어떤 그 연기 열정, 진정성이 좀 잘 전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맡으신 역할 한명희는 실존 인물이고 또 여러 배우가 한명희를 또 연기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맡으셨을 때 좀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한명희를 연기하신 분들이 너무 연기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연기를 하셨어가지고 연기를 좀 잘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촬영을 할 때는 그 실존 인물 어떤 영화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업 영화로서의 어떤 기능성이 강조돼야 되고 제가 맡은 한명희는 이 영화 속의 악인의 역할을 잘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랄까요 사명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악인을 표현을 할 때 너무 기능성만 강조가 되면 그 인물 자체가 매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재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명희를 기능적으로 악인으로 잘 그려내면서 감정의 층위나 감정의 결을 잘 담아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유지태 씨가 연기한 이 한명희는 폭언이나 고함 뭐 이런 걸 지르는 대신 기골이 장대한 모습, 또 강렬한 눈빛으로 또 새롭게 이 존재감을 나타냈는데, 자 이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피지컬이나 뭐 동선에서 특별히 뭐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연기가 뭐
적인 어떤 면을 담당하면서 사실성을 강조하는 그 연기들도 있고 네. 어떤 대사가 구성진 그 미를 좀 추구하는 연기도 있는데요. 이 영화 매체에서는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존재감을 빌드업을 하게 되면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 분위기가 그 대사 100마디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한 명의 어떤 이미지나 존재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같이 출연했던 유해진 배우와는 뭐 주유소 습격 사건에도 같이 하셨고 아주 오랜만에 호흡을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호흡이 좋았죠? 뭐 제가 직접적으로 연기를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주유소 습격 사건이 20년이 그렇죠. 넘었죠. 1999년으로 네네네네. 네, 그때 이제 힘들 때 만났었는데 지금 성공한 모습 그리고 훌륭한 연기자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그의 화양연화를 함께해서 네. 너무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네. 이 유지태 씨가 꼽는 이 왕과 사는 남자의 명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해주시는데요. 단종하고 한명회가 적나라하게 이게 붙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아무래도 이 영화의 백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벌써 배우로 데뷔하신 지가 28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뭐 영화를 직접 연출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는 학생들에게 영화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유지태 씨가 생각하는 배우라는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우는 특히 이제 그 매체를 담당하는 배우는 투자를 이끄는 존재이기도 해서 어떤 개인적인 성공을 누리기보다는 그 작품을 대표하는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 투자를 받아낸 만큼이나 지키려는 어떤 그 책임 의식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 리더십이 참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이제 앞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배우로 남고 싶으신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그 한 역할에 함몰되는 배우를 가장 지향했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할 만한 작품, 도전할 만한 연기를 도전을 하면서 계속 저의 어떤 연기 세계를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문화적인 측면 또한 공부하고 또 그 학생들 그리고 우리 동료들과 함께 잘 인생을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종이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왕위를 빼앗긴 어린 왕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단종과 어몽도, 숙부였던 금성대군까지 영화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세브스뉴스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세종, 아버지는 엄친아 중 엄친아였다는 문종, 그리고 그 문종의 적장자, 바로 단종인데요. 왕세손부터 왕까지 오른 찐 적통으로 단종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순도 100%의 완벽한 적통성을 갖춘 적손, 혈통, 계승 순서, 직위 절차를 모두 충족해 유교국가였던 조선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했던 명분 하나만큼은 흠잡을 구석이 없었던 왕이었죠. 그렇게 태어난 1441년생 이홍이 조선의 6대왕 단종,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길에 올랐는데 그 당시 나이가 고작 16살, 지금으로 치면 겨우 중학교 3학년의 나이였습니다. 실제 단종이 영월 유배지에 있었던 기간은 총 5개월로 그중 청룡포에서의 체류는 2-3개월로 매우 짧았다고 하고요. 이후 청룡포에서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하죠. 세종은 손자 단종이 태어나자 뛸 듯이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진짜 힘들게 낳은 적손이자 원손이었기 때문인데요. 단종은 문종이 앞서 2번 이혼하고 마침내 3번째로 맞이한 세자빈에게서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는데
첫 번째 세자비는 문종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압승술이라는 주술을 사용하다 들켜 이혼했고, 두 번째 세자비는 궁녀와의 궁중 스캔들로 폐위. 우여곡절 끝에 세 번째로 맞이한 세자빈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이었죠. 세종이 그 어린 손자를 얼마나 노심초사하였는지 단종이 금성대군의 집에 머물 당시 병력 20명을 붙여 특별 경비를 세웠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더불어 세종이 단종의 이름을 지을 때 외자가 아닌 두자, 이홍위로 지은 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 우리가 아는 역대 조선의 왕 이름은 외자잖아요. 당시 백성들이 왕의 이름을 쓸 수 없는 피휘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 피휘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많은 글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까봐 외자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이홍이, 이름이 두 글자죠. 두 글자 이름을 가진 왕은 조선시대 역사상 딱 2명, 태종과 단종으로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던 태종을 제외하면 조선 역대 유일한 두자 이름입니다. 클홍의 햇빛 위, 천하를 크게 비추는 밝은 햇빛이 되어라라는 뜻인데, 왜 단종만 이홍이라고 지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단종이 태어나고 5일 후 세종은 홍이란 이름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계명을 하게 했다고 하니, 세종이 기존 관습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이름에 꽤 공을 들였다는 걸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간 우리가 접한 단종의 모습은 삼촌이었던 세조에게 왕위를 뺏긴 힘없고 어린 왕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반면 영화에서는 어리기만 한 모습이 아닌 강단 있고 때로는 비범한 선택도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렇다면 실제 역사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12살이잖아요. 수양대군이 단종의 혼인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여러 가지 음모와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단종의 국혼을 강요하는데, 그렇게 강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종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상중에 있는데 어떻게 대례를 하냐 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를 보면은 단종이 이렇게 유약하거나 호락호락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세종의 6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 금성대군. 영화 속에서 특히 각별해 보이는 금성대군과 단종의 사이도 흥미로운데요. 실제로 두 사이가 유독 각별했다는 내용의 기록은 없지만, 단종이 3살이 되던 해 금성대군의 저택에 잠시 머물렀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둘의 사이가 꽤 가까웠을 것으로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설화에 따르면 금성대군이 사약을 마시기 전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며 세조가 있는 한양 쪽이 아닌 단종이 있는 영월을 향해 큰절을 했다고 전해지죠. 결국 17살의 나이에 숨을 거둔 단종, 그리고 그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던 어몽도. 당시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일은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될 금기로 여겨지며, 시신에 손을 대는 순간 삼족이 멸해질이라는 공포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영화에서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잖아요. 실제로 역사에서도 밤에 어둠을 틈타 단종의 시신을 몰래 수습했고, 그 이후 어몽도는 가소를 이끌고 깊은 은거를 택했다고 기록돼 있죠. 족보마저 없애며 세상과 절연한 채 스스로를 지웠으며, 흥미로운 점은 당시 관청에서 그들의 행방을 쫓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짐작하면서도 끝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조 같은 경우는 계곡 말년에 가서는 자기의 죄를 단죄하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단종의 친인척들을 다 잘 챙겨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절에 가서 매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절을 하고, 세조는 어쨌든 제위 후반기로 갈수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불공도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컴플렉스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단종을 둘러싼 역사 이야기, 이번 설에 영화 보러 다녀오는 건 어떠세요?